슬픔과 저항의 땅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 게 있다 해도 자유를 잃은 것보다 더한 것이 있으랴. 슬픈 역사 한가운데서 태어나다 베트남 북부의 중심 도시인 하노이와 베트남 왕국의 수도였던 후의 중간쯤에 응해안이라는 지방이 있고 그곳에 킴리엔이라는 조그만 읍이 있다. 또 그 안에 호황주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다. 호황주는 바나나 나무, 빛낭나무, 뽕나무, 야자나무, 대나무가 우거진 베트남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1890년 5월 19일 변변한 직업도 없이 집에서 공부만 하는 실업자 지식인 우옌 신삭이 세 번째 아이를 얻었다. 갓난아이 이름은 응웬 신꿍이라 지었다. 위로는 6살 많은 누나 띠타인과 2살 많은 형 신기엠이 있었다. 어린 호찌민, 신꿍의 성장 과정엔 베트남의 슬픈 역사와 지식인 아버지의 고뇌가 그대로 녹아있다. 신꿍이 어린 시절을 보낸 호황주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가난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살았다. 들판은 넓었지만 가뭄과 홍수가 잦았고 인구 밀도는 다른 어느 곳보다 높았다. 게다가 말라리아 같은 열대 전염병이 기승을 떨었다. 다른 지방이라고 잘 사는 것은 아니었다. 조금 괜찮은 곳이라 생각되면 어김없이 프랑스 군대가 들어와 알맹이는 모두 차지해 버렸다. 베트남 온 땅이 총과 칼로 지배하는 프랑스 식민 정책의 채찍 아래 신음하고 있었다. 베트남의 비극은 1858년 프랑스 군대가 최신식 무기를 앞세워 베트남 땅에 강제로 상륙한 뒤부터 시작됐다. 아시아에서 식민지를 찾아 눈을 번뜩이던 프랑스에게 베트남은 좋은 먹잇감이었다. 중국엔 영국이 한 발 먼저 들어간 상태였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선수를 빼앗겼다. 남은 건 인도 차이나 반도였다.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 그리하여 1862년 베트남 왕실을 협박해 베트남 남부 지역을 빼앗아 코친차이나라는 이름의 식민지를 건설했다. 이어서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점령하고 급기야 1885년 북부 베트남까지 식민지로 만들어버렸다. 중부지방엔 베트남 왕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름만 왕일 뿐 프랑스의 꼭두각시였다. 이로써 1000년이 넘은 베트남의 독립은 무너지고 말았다. 또한 통일국가의 역사도 막을 내렸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북부, 중부, 남부 세 지역으로 나누어 지배했다. 프랑스는 이들 세 지역에서 소금과 술, 아편을 팔며 악랄하게 베트남 사람들을 착취했다. 하지만 왕실이 무릎을 꿇었다고 베트남 민중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의 강탈이 심해질수록 베트남 민중들의 저항은 거세졌다. 특히 호찌민이 나고 자란 응해안 지방은 반프랑스 저항운동의 중심지였다. 아득한 유년 시절, 호찌민의 아버지 우옌 신삭은 1894년 관리가 되는 초급 시험에 합격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관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삭은 관리가 되는 대신 마을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년 뒤 신삭은 후회로 이사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왕 공부를 시작한 김에 베트남 최고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싶었다. 공부를 더 하려면 큰 도시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후회까지는 360km, 여행은 한 달이나 걸렸다. 5살 호찌민 신꿍에겐 여행길에서 보는 모든 게 새로웠다. 특히 가는 길에 아버지가 안고 속삭여주는 베트남의 전설이나 영웅 이야기는 흥미진진했다. 후에는 조그만 시골인 킴리엔과 달리 신기한 것이 많았다. 어린 신꿍에게는 군대가 행진하고 훈련받는 게 특히 재미있었다. 어느 날 신꿍은 왕의 행차를 보았다. 왕이 높다란 가마에 앉아 있었다. 신꿍은 신기하고도 이상해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임금님이 다리를 다쳤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다리를 못 쓰니까 가마에 실려가지요. 그 모습은 어린 호찌민의 내리에 깊이 박혔다. 대낮에도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며 행패를 부리는 프랑스 군인들의 모습도 평생 잊히지 않았다. 신꿍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도 많았다. 아주 높은 베트남 관리들이 프랑스 사람에게 공손히 허리를 숙여 절하는 것도 참 이상했다. 아버지는 공부를 계속하다가 1900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 벼슬 자리를 얻었다. 아버지는 우선 형인 신키엠을 데리고 부임지로 떠났다. 신꿍은 어머니와 후회에 남았다. 그때 어머니는 만삭이었다. 얼마 뒤 어린 호찌민에게 비극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동생을 낳은 뒤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11살 호찌민, 신꿍에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젖 좀 주세요. 내 동생에게 젖 좀 주세요. 신꿍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갓난 동생에게 젖을 얻어먹였다.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급히 돌아왔다. 아버지는 벼슬을 버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동생은 도를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호찌민이 동냥젖을 얻어먹인 보람도 없이 고뇌하는 지식인 아버지. 1901년 아버지는 최고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 아버지와 가족에게는 물론이고 고향 동네에도 큰 명예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0년 동안 고향에선 최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 신삭은 축하 잔치를 사양했다. 조정에서 주는 높은 관직도 거절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딴 데 있었다. 내가 지금 관직에 오르면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가 되는 거 아닌가? 신삭은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지배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프랑스 식민지 당국은 그 뒤로 몇 번이나 더 아버지에게 관직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으나 아버지 신삭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대신 신삭은 고향에 조그만 학교를 주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버는 돈이 몇 푼 되지 않아 가난은 떨어질 줄 몰랐다. 그때 아버지는 웅위엔 신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또한 둘째 아들에게 신궁이라는 아명 대신 따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제 막 사춘기로 접어든 호찌민, 따타인의 눈에는 프랑스 제국주의에 착취당하는 조국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따타인은 아버지 밑에서 한문을 공부하다가 아버지의 친구이자 열렬한 애국자인 부웅 선생님이 운영하는 지역 학교에 입학했다. 부웅 선생님은 어린 호찌민에게 조국 독립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심어주었다. 하지만 너무 짧았다. 부웅 선생님이 좀 더 본격적인 반프랑스 저항운동을 위해 학교를 문닫는 바람에 뜨거웠던 교육은 아쉽게 끝나고 말았다. 따타인이 15살 되던 1905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 프랑스어를 배우면 안 될까요? 프랑스어를 잘 알아야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기특했다. 아버지 신삭은 친구의 도움을 얻어 따타인과 형 신기엠에게 프랑스 말과 문화를 배우게 했다. 그리고 9월에는 프랑스식 예비 학교에 두 형제를 입학시켰다. 1906년 아버지는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후회로 가서 벼슬 생활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커가는데 언제까지 가난한 시골 선비로 살아갈 수는 없었다. 형 신기엠과 따타이는 후회에 있는 프랑스식 중학교에 입학했다. 어렸을 적 후회에서 살았던 적이 있지만 어차피 따타이는 시골뜨기였다. 어이 물고기 인간아. 친구들은 뾰족한 대나무 원뿔 모양 모자를 쓴 따타이는 이렇게 놀려댔다. 그러나 시골뜨기 따타이는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이 오르자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못했다. 중학생 호치민, 웅위엔 따타이는 2년 과정을 1년 만에 마치며 학교를 졸업했다.